뭐 예. 걸렸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나 보네 진짜로. 이런 느낌을 주죠. 더 수상한 거는요. 예. 고위 당정을 거친 이후에 이런 대단히 즉흥적인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위 당정 때 거기에 배석했던 다른 의원님들 익명 인터뷰를 보면요. 예. 원점 재검토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할 때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그럼 누구의 전화였겠느냐? 그 중요한 회의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나오고 겁니다. 글쎄 오늘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이 똥볼 찼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똥볼 찬 거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 똥볼에 예. 왜 손을 대가지고 아. 그 왜 코너킥 찬스를 주는지 아. 똥볼 그대로 놔뒀으면 예. 사실 골키퍼 골킥이 돼가지고 공격권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아. 관중들이 다 평가하잖아요. 똥볼 찼구나 왜 이렇게 경기 수준이 저러지 하면서 평가하고 다 판단해 주실 건데 예. 왜 그 똥볼에 손을 대가지고 아. 여기까지 끌고 오는지 좀 아쉽고요. 자, 한 주간의 쟁점이 된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자, 일단 앞서 브리핑에서도 열차게 가열차게 저희가 다뤘는데 자, 두 분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둘러싼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새로 바뀐 종점, 그러니까 강상면 병산리, 이 전 국민이 양평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또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에게는 몰랐다. 알았으면 정치생명 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김건희 일가 땅 몰랐다는 원희룡 장관 약속대로 정치생명 걸 것인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 주세요. 글쎄 오늘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이 똥볼 찼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똥볼 찬 거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 똥볼에 예. 왜 손을 대가지고 그 왜 코너킥 찬스를 주는지 똥볼 그대로 놔뒀으면 예. 사실 골키퍼 골킥이 돼가지고 공격권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관중들이 다 평가하잖아요. 똥볼 찼구나 왜 이렇게 경기 수준이 저러지 하면서 평가하고 다 판단해 주실 건데 예. 왜 그 똥볼에 손을 대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지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손을 대신 분은 누구? 원희룡 장관입니까? 손을 대서 나갔습니까? 코너킥 기회를 준 것은 원희룡 장관입니까?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역지사지를 좀 생각해봐요. 저희가 야당일 때 과연 대통령 그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물론 저희도 뭐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민주당처럼 하지 않았겠죠. 지금 민주당은 너무 그 똥볼 차고 사실 본인들이 2년 전에 주장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저희는 좀 더 세련되게 이제 의혹을 제기했을 텐데,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사실 잘 응답하고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도 양평 국민들도 사실 동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설명했으면 됐을 텐데 강상면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오버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아.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똥볼을 찬 건 맞지만 손을 대서 코너킥 기회를 줬다라는 진단.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 똥볼을 만든 거는 원희룡 장관이시죠. 저는 창조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까지 본인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양평 군민들의 이 수건 사업이었던 사업을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사회적 비용과 예산을 썼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함부로 백지화한데 정말 장관의 책임이 크다라고 먼저 짚을 수밖에 없고요. 예. 더 나아가서 지금 김용태 최고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2년 전에 건의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예. 정확한 팩트는 민주당은 종전 변경이나 노선 변경 얘기한 적 없고요. 그리고 예타를 심사할 때에도 예타 안에는 나들목 설치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기재부의 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나들목 설치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강화면에 IC를 하나 놔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이지 이게 저희가 노선을 정해주고 아니면 종점을 바꿔서 이 길에다 놔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은 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는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자 이게 왜 생겼냐?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 양평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두물머리 일대에 주말마다 빚어지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목적에 충실하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안이 7년 동안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예. 예타 마무리할 때까지도 그랬고요. 심지어 통과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었죠.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부에 종점 변경이나 노선 변경을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노선이 있고 그 노선으로 예타 통과까지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뭔가 엎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강화 IC를 주장을 한 거는 지극히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거다라는 예. 거고. 근데 이게 노선이 종점이 바뀌었잖아요. 종점이 바뀌면서 종점이 아니고 분기점이라고 말하고 JCT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네, JCT가 바뀌었잖아요. 분기점. 근데 네. 그렇게 되면서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라는 초기 목적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라는 목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예. 이게 명확하게 사업의 타깃층이 정해져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저는 사업의 성격도 변화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충분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바꿀 수는 있는데 도대체 검증이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설명하다.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건지를 아하. 잘 모르겠어요. 아하. 주민 공청회도 없었고 뭐 열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양평군에서는 공문을 이제 국토부로부터 받았을 때 양서면이 더 좋다라고 일환으로 대안 제시를 했던 거고. 양평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처음에 국토부랑 원희룡 장관이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주민 수렴한 절차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공문을 이제 뭐 CBS인가요? 언론에서 CBS, 취재를 해가지고 노컷에서? 노컷에 취재를 해서 봤더니 심지어 기존 안이 제일 좋다라고 양평 쪽에서 의견을 줬는데 예. 대안을 콕 집어서 의견을 물어본 건 국토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해명이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김종혁 비대위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해 주세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3월 달에 선거를 해서 5월 달에 취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처음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자기 선산이 있는 그 땅에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근데 왜 땅값은 별로 안 올랐지? 그 주변에. 그다음에 이게 무슨 IC라고 그러더니 진출입로가 없는 그냥 그 JC야. 그리고 저 아래 강하 IC는 저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땅값은 뭐 거기 그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도 없는데 뭐 소음만 많이 생기고 분진만 많이 생길 텐데 그게 무슨 땅값이 오르겠나?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야, 그것도 한강을 통과하는데 그 청정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다른 안들은 강을 2번이나 다리를 놔서 건너가야 되고 예. 마지막 안은 한 번만 건너가면 되는 거고 또 이용객의 숫자도 그 변경된 안이 훨씬 많구나. 예. 이용객이 많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저는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두 분이 하신 말씀도 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건 예. 그럴 경우에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반발과 그냥 속된 말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정확히 어떤 오느냐에 지역을 하든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무슨 뭐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거를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대통령 부인이 야 예. 우리 선산으로 그걸 바꿔주세요. 그거 다 보는데 예. 노선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국토부도 전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지배적이었을 텐데 그렇게 주장을 해서 자기 땅값을 올리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양서면으로 가는 거 원하는 이제 그 뭐 KDI든 예탄 그 예비 타당성 검토를 다 거친 아닌 거잖아요. 양서면 가는 맞습니다. 원하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김건희 일가가 땅 뭐 축구장 5개 뭐 근처가 있는 강상면으로 가는 안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친 아닙니까? 안 거쳤습니다. 거칠 안 수가 거쳤어요. 없었죠. 거칠 수가 시간도 예, 없는 시간도 거잖아요. 갑자기 툭 없었고요. 튀어나왔다는 게 이제 민주당 맞습니다. 주장인데, 자 김용태 전 최고요. 그럼 이거는 국민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지도상 그랬을 때 뭐 그게 좋아 보인다 말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뭐 1조 6천억 7천억짜리 어떤 8천억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아니라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타당성 검토 예.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물론 그 변경안에 대해서 예. 약간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예타가 통과된 것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전 설명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양평 군민들께 많이 여쭤봐도 그 원한 대로 했더라면
양서면 쪽으로 하면 사실 IC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양평에 IC가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변경안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강화 그 강화 IC가 IC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양평 군민들의 의견을 봤을 땐 변경안도 타당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원희룡 장관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을 걸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장관께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프레임에 몰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오버 액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뭐 장관의 소신이나 이런 걸 알겠는데 다만 국민이 봤을 때는 좀 가벼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중추국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정책 결정 과정은 중추국가가 아니라 사실 개도국 수준에서 어떤 결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장관께서 좀 섣부르게 판단한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취소하고 백지화하려면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거는 장관이 마치 반대 비판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찍소리하지 마라. 대통령 부인 땅이 거기 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마. 찍소리하면 내가 취소해버릴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김종인 표정이요. 한숨을 아니, 난 쉬셨는데. 앞부분까지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백지화하려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라. 장관이 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냐. 아하. 이거 얼마든지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당에서도. 예, 같은 당에서도. 아니 근데 뒷부분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찍소리하면 내가 취소해버릴 거야. 이 부분. 그렇게 어떻게 같은 당에 있는 이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잘 안 할 것 같은데 찍소리 하지 마. 찍소리 하면 내가 취소해버릴 거야. 이거야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면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인터뷰하실 때 보면 굉장히 좀 공격적이셨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맞아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미지가 생기셔서 아마 이렇게 정도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같은 적어도 같은 당 당인데. 사람들끼리의 공격이 예.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감정적이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유승민 의원도 감정적이다. 그것 좀 심하다. 심하다. 예. 자, 그럼 다른 당에서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해 주세요. 이 예, 장 변호사님. 인터뷰를 실제로 육성과 함께 오늘 라디오로 들었어요. 유승민 의원님. 그런데 예, 예.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태를 정확하게 보시는구나. 이 의원님 죄송한데 그러면 더 얄미운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예. 저는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의혹을 정말 증폭시켰다고 봐요. 마치 이런 인상을 줬어요. 조금 이상해요. 이게 저도 김건희 여사가 막 관여했다, 특혜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점과 점이 있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요. 무슨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치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 KDI에서 만만하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1조 8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렇게 태우려면요. 여러 지자체들이 얼마나 자기 동네에 도로를 넣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용역을 엄청 오래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에 갖다 줘요. 보고서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저러해서 이거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뭐 경제 효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걸 1차 관문을 통과하고 5개년 계획에 태워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갔다라는 건 상당한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여러 거죠. 부처에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안이 나왔는데 그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 오빠 땅도 있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지금 선산이라고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었어요. 선산만 있지 않았어요. 2005년도부터 최근에는 2017년도까지 땅을 계속 야금야금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다는 의혹 제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묻는 질문에 원희룡 장관 그래? 민주당 너네 날조하고 날파리 때 같이 이런 정치 공세하면 민주당 간판 내리게 할 거야.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간판을 거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뭐 예. 걸렸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나 보네 진짜로. 이런 느낌을 주죠. 더 수상한 거는요. 예. 고위 당정을 거친 이후에 이런 대단히 즉흥적인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위 당정 때 거기에 배석했던 다른 의원님들 익명 인터뷰를 보면요. 예. 원점 재검토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할 때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그럼 누구의 전화했겠느냐? 그 중요한 회의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나오고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엄호하는 거. 이거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워딩과 태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한 건데 아까 뭐 똥볼 무슨 볼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게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그럼 다음 정부는 정권 교체된단 말이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잖아요. 진짜 박성민 전 최고 말씀 주세요. 막 가시는 거죠. 막 진짜. 갔다? 네, 저는 좀 과하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 백지화를 하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이게 대선 공약이었다. 고까지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 대선 공약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백지화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원희룡 장관은 내각 공약을 만든 대선 때 정책본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일이 국민과의 약속보다 먼저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예. 그래도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사건건도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니까 아 그만 좀 해라. 아니 그럼 설명을 힘들어 하세요. 죽겠다. 화를 내지 마시고. 예,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본인이 이제 막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막 삽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 그동안 7년 동안 들여왔던 사업이잖아요.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그렇다고 한다면 타당하게 아니 국토부에서 변경하는 노선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계속 설명을 해나가면 될 일이지. 예. 지금 여기서 사실 논리가 부족하니까 막히다 보니까 저는 백지화라는 초강수까지 둔 것 같은데 예. 일단 처음에 주민요구 반영했다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드러났고 민주당 때문에 종점 변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요구한 안은 최종 뭐 요구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건의사항 중에 한 개로 취급되었을 뿐이고요.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원희룡 장관이 네, 원희룡 장관이 그런데 2022년 국감에서 10월 6일 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이거는 국토부의 해명이 지금 뭐 제대로 맞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 1분. 자, 우리 근데 김종익 그러려면 비대위원님. 예.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걸 함으로써 그분들의 땅값의 상승, 뭐 이것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의 땅값 예, 상승에 그런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거기다가 그때는 종점이라고 그래. IC인 줄 알았죠. IC를 만들어줘서 JCT. 그래서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줘서 그분들 떼부자 만들어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끝에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네, 그렇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아니네.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그 의문,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 그게 아니면 기본 전제가 허물어지면 다른 그 위에 쌓아놓은 논리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왜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그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공격을 덜 받도록 해야지라는 부분들은 그 인정을 하면서도 예. 민주당에서 뭐 입만 열면 기승전, 김건희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공격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직감 CBS 라디오 박지용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한판 직감 이어갑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낙연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내일 이제 만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분의 만남 명락 회동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민주 당내 갈등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우리 박성민 전 최고께서 말씀 주시죠. 네. 뭐 갈등이 봉합이 일부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 만남의 시기를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어쨌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저는 만남의 일정이 잡혀서 좀 예. 갈등이 더 확산되거나 뭔가 뭐 여러 호사가들의 말들이 더 확산되진 않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한 이제 외부 일정 마치고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간의 줄다리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회동이 왜 지연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지연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귀국했을 때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대신 이제 일정 만남 다른 만남들을 하고 만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적절한 시점에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굳이 뭐 엄청난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만남 자체로 이게 좀 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비공개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비공개는 아니고 어느 식당 들어간다 정도는 나오는 근데 제가 건가요? 봤을 때 어디 식당인지는 아마 내일 기자들께서 알아내지 알겠죠? 않을까 싶고요. 예. 대신 이제
그 식당 앞에서 기다릴 수는 있겠죠. 아 기다리고 네,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볼 수가 있겠죠. 아하 저 식당 들어가는 거 정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김정익 전 네. 비대위원은 또 취재 경험 많으시니까 그럴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이 또 식당을 다 알아내서 앞에다 진을 치고 당연히 알아내겠죠. 뭐. 당연히 알아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예, 사진을 찍고 예, 뭐 그러겠죠. 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에는 뭐 귀대기라고 해서 뭐 그것도 문그막 기자들이 그죠. 심지어는 그 중국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인데 이게 밑에 있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있었다는 네? 그건 약간 스릴러 아닌가요?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고 사실 저희 때는요. 그때 뭐냐면 검찰 출입하면요. 예. 검찰 쓰레기통 있잖아요. 아침에 네. 일찍 가면은 그 휴지통 아주머니들이 청소하시기 전에 아. 거기서 그 이렇게 찢어버린 그거 종이를? 가져다가 막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아. 그걸로 해서 큰 특종이 하나 터진 다음에 아하. 그 검찰에서 파쇄기. 파쇄기를 다 도입을 해갖고 아.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는데 아하. 뭐 옛날 얘기고 예. 저는 뭐 지금 두 분이 만나시면 왜 우리 그 한자 속담에 미봉책 뭐 이런 미봉 미봉책. 이러잖아요. 예, 미봉. 바늘로 대충 꼬맨다라고 하는데 예. 아마 두 분 사이에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 백이 있어요. 백 종이백. 그래서 대충 풀로 대충 붙여놨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거. 저기 종이백 있네. 근데 그 종이백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뭘로 검증이 되느냐. 그 안에 물건 집어넣으면 알아요. 조금만 무거운 물건이 들어가면 그냥 네. 바닥에 툭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총선 공천이라는 거를 딱 넣으면 탁 떨어집니까? 그렇죠. 아유 역시 센스쟁이야. 떨어지기 바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빠는 센스쟁이야. 자 김영대 전 최고는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가 돼버렸으니까요. 예. 근데 아마 두 분이 만나셔도 동상이몽을 하시겠죠.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동상이몽.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조류가 정말 주류인데 야당은 주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야당 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주류도 비주류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명언이네요. 야당은 주주가 아니다. 그래서 권력이 이재명 없기 때문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 만나셔가지고 함께 하고 이제 여당을 향해서 대여 공세 좀 많이 높여달라는 부탁을 하시겠지만 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알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적당한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차도 국민의힘. 많이 하는데, 예, 국민의힘. 저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이 연말까지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싸우다가. 예.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연말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혁신적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면 어떡하냐. 혁신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혁신할까봐 두렵다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밥 먹으면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하면 왜냐면 그것이 이제 수도권 선거에 특히 여당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다. 수도권 예, 판세가. 그런 것을 좀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이 분열이라고 할까요? 투쟁이 예.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렵답니다. 자 정유미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항상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있다.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식사하시면서 진짜 내려면 어쩌지라고 말씀하실 줄은 좀 잘 몰랐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진짜 내려면 어떡하나. 일단 저는 이낙연 정치인 거물 정치인이죠. 이 선수도 높고 정말 국정 전반의 모든 경험치를 다 축적한 이 민주당의 어른입니다. 예. 할 역할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쨌든 각을 세우고 국민들께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말 일본 특파원부터 무슨 한일 외교 연맹의 뭐 수장까지 여러 또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좀 우려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이랑 관계 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정동영 전 장관 나오신 것도 여기 방송에 나오신 것도 들었는데 지금 일본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총리가. 그러면 그걸 혼자 만나겠다고 하겠느냐 일본이. 미국과의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랑 큰 정치인은 그런 부분에 역할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워딩이 정치적 해석을 좀 과도하게 낳은 부분이 있었죠. 아 이재명 체제를 비판한 거다. 당내 쓴소리를 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낙연이란 정치인에게 플러스가 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뭔가 다른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큰 본인이 담지해야 되는 역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기는 야 일본이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다가 완전히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아,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북한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어땠습니까? 자기는 중간에서 미국과 북한을 이어주겠다고 그렇게 많은 그렇게 선전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 계속 편지 써서 문재인 빼고 우리끼리 만납시다라고 17통인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에게. 네, 트럼프에게 그런 식으로 사실상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든지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거 저희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해요. 단지 그 개선이 우리가 비굴하게 그리고 북한이 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용납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하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자, 갑자기 논점이 좀 북일관계까지 가는데, 네, 자, 예, 그렇죠. 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만남으로 다시 좀 좁혀보면 지금 이번 만남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또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뭐랄까요, 급한 게 이재명 대표일까요? 아니면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승리자가 될까라는 이미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먼저 손을 내미셨을까요? 근데 뭐 여기 이 만남에서 승패를 따질 건 전혀 아닌 없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용태 측은 앞에서 동상이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한편으로 보면 또 도원 결의를 할 수도 있겠죠. 두 분이.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외교 정책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스피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전직 당 대표가 본인을 좀 본인과 함께 뭐 민주당의 대여 투쟁 전선을 넓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 대표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당내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남은 불가피했고 또 필수적이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이게 누가 더 뭐 애달프고 누가 더 급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치인들이 또 만나서 일종의 뭐 각자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예. 어쨌든 큰 틀에서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약 170석의 민주당 의원들 당선되실 때 그 당시 선거 때 국면에 가보면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던 후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상당수가 또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갔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 너무 눈치싸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입장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민주당이 두 분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장 변호사님. 예, 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의 후원회장을 다 자처해서 했었죠. 왜냐하면 예. 정치 신입생인 셈인데 뭔가 후원자를 찾기도 뭐 좀 그렇고 그런 예.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고 지금 뭐 이전 대표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전 총리 내려오셨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저는 이게 뭐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누구한테 선을 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은 단일 대우로 물론 각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총선이란 특히나 큰 정치적인 상황을 앞두고서는 단일 대우를 구성해야 이게 승산이 있는 거고 뭔가 분열하고 지금 뭐 건강한 이별이다 이상민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유쾌한 결별. 네. 저는 당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어떤 진단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정계 개편이니 뭐니 이런 총선을 앞두고 지금 왜 민주당이 총선에 신경 써야 되냐면 뭐 지금도 많은 표를 줬는데 왜 못하느냐라는 비판 겸을 새겨야 되고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기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미래와 향배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먼저. 예, 김정일 제가 부대변인.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분의 만남을.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초반에야 뭐 이렇게 미봉책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니까 또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 예.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더라고요. 감정. 기분 예. 나쁘다. 정서예요, 정서. 정서. 제가 87년도 대선 때 예. 그때 취재 기자였는데 87년이면 그 일로 삼김 어. 그때 붙었을 때예요. 음. 그 노태우 후보가 나왔을 때 음. DJ하고 YS하고 평생 민주화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당신들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긴다라면서 단일화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단식하고 분신한다고 난리치고 그 두 YS DJ 앞에 가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왜 단일화 안 해? 나 가만 죽을 거야. 이런 분들까지 계셨어요. 근데 결국은 단일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낙연 후보와 그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금 대표와의 사이에 서로의 감정의 골은 뭐 점잖으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얘기하고 계시지만 아마 자기들 편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내면적으로는 살벌할 겁니다. 아마 이미 루비콘강을 넘은 상태일 이미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루비콘강 오래전에 건넜고요. 예. 상대방에 대한 정서나 감정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회복 불능이에요. 김용태 전 최고 감정을 짧게. 얹어서 저도 이제 네, 감정 말씀드리면 얹어서 예, 더 말씀 얹어서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 측면에서 보면 여당과 야당 계속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잖아요.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만약에 총선에서 이긴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대선 주자로서 어떤 입지를 굳건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그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패해야 본인이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또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현재 대표고 또 당원들이 선출해준 대표인데 대놓고 공격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세련되게 굉장히 예민하게 공격도 해야 되고 같이 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면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예, 일단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자, 내일 저녁에 어떤 만남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자, 세 번째 질문은 친박 기지개 보수 연합일까 보수 분열일까? 요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정농단 탄핵에 의해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분들이 다시 또 정치 재개하게 또 나서는 건 정말 유감스럽다. 이런 거 그 개인적 유감은 없는데 이런 분도 다시 나타나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건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셨습니다. 사진 띄워드립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 아니군요. 우리 김용태 전 최고는 혼자만 진득한 얼굴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 바로 최측근. 자, 당신 왜 만나면 어떤 말씀 아니, 나누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밥 한 끼 먹고 와가지고 예. 밥에 넘어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 저기 식당이에요? 근데? 예, 식당입니다. 식당. 늘 아. 이런 거 할 때마다 늘 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후보가 만약에 되실지 안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는 저는 유권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늘 말씀드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경환 전 부총리께서 다음 총선에 나오신대요? 킬러 문항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오신다고 얘기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답변을 거부하면 나오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그 자리에서 뭐 예. 출마 여부를 말씀하시진 않았고요. 본인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역할이 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말씀하셔서 출마 의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신의 정치인 김용태 전 최고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한 건 처음인데 유승민 전 대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개인들이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정치가 특히 보수 쪽에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느냐? 그러니까 저 이 말도 동의는 하는데, 예. 근데 이 언론에서 올드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올드보이가 저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본인들이 분명히 잘못했고 그것을 인정하고 만약에 정말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런 겸허히 말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겸허히 말씀하신 분이 최경환 전 아니, 뭐 부총리십니까? 그렇게 뭐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제가 밥 한 끼에 넘어간 사람 같아가지고.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는 유승민 전 대표의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셨는지? 글쎄, 근데 좀 같은 당인데 너무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유승민 전 대표는 과거에 이제 2016년인가에 예. 출마할 때 그때 사실 공천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죠. 사이가 안 좋았다.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예. 뭐 나를 왜 자꾸 밀어내려느냐. 나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음. 옆에 있을 사람이 나라는 거 나중에 음. 그 어려울 때 되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나중에 이제 탄핵당했는데 탄핵당할 때 이제 유승민 대표 또 거기 이제 뭐 앞장서셨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말씀 아침에 말씀하신 것 자체는 난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건 알겠어. 예. 근데 특검 박영수는 부패한 사람이었다. 그 특검이 탄핵 수사를 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뭐지? 그러니까 탄핵 된 게 잘못됐다는가? 탄핵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가? 아니면은 물론 박영수 그 검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논리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고, 예. 그다음에 그 탄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주장. 근데 박영수는 부패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은 특검이었다. 예. 유승민 의원 얘기는 뭐 뭘까? 굳이 너무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말씀 나오고 또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좀 이쯤 되면 또 지금 요즘 현 정부에서 개각이나 혹은 뭐 특보 임명 같은 거 보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또 했던 분들 계속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년 총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또 총선 유세 현장에도 나타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여전할까요? 대구 경북하고 수도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구 경북에서 제가 그냥 체감상 대구 경북을 내려가면서 느낀 바로는 아무래도 좀 영향력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구 그 경북에? 지역의 주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한 것도 인정하고 예.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갖고 그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탄핵을 부정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탄핵은 탄핵대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음 그 여당의 공천이 친이계와 친박계 혈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이계와 친박계. 네, 앞에서 이제 친명계와 친낙계의 싸움을 굉장히 부추기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 저도 이제 열심히 말을 해봐야겠다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남의당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예. 지금 두 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대통령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사람들은 명실상부 다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다 보여지고 있고 예. 뭐 지금 TK 신당 얘기나 아니면 최근 약간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사실 친박계 인사들이 많고 예. 이런 구도만 보더라도 저는 이미 전초전은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김용태 최고가 식사를 하셨지만 어떤 입장에 서실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김용태 최고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예. 이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에 분명히 업히고자 하는 그녀의 등에 업히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현재의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혀가려는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결국에 친이계와 친박계는 피터지게 싸우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국민들은 그렇게 유쾌하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현 당내 상황을 보면 그 친박계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친이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친박계와 친이계의 싸움이 될까요? 근데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TK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예. 것들로도 저는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파악을 했고 예.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이제 보수 정당에서 뭔가 정통성이나 역사성을 갖고 정치 경험을 쌓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감정적으로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뭐 지휘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얽혀서 약간 이게 뭐 정통성의 문제, 감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사실 뭐 개혁보수 세력이나 친박계 이런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싸움이 붙을 여지는 붙을 아직 여지 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았기 충분히 때문에 남았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우기를 바라고 있고. 자, 우리 제가 김정일 보기에는 부대의원. 그 분석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럼 이런 거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냥 아유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럴 리 아니, 없다. 그런 네.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근거는 친박이나 친이는요 그냥 예. 명목적인 이름만 남아있지 실체는 죄가 없다. 없어요. 실체는 죄가. 없다. 아. 죄가 있어야지 뭐 결집을 하든지 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정치인 두 분이 계시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또 지금 보면 저 대통령과 이렇게 좋은 관계, 나쁜 관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 이분이 다시 정치판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남아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 정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 정말 너무 억울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예. 그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면면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낙연이나 이재명 이 두 분은 예. 아주 막강한 자기 휘하를 거느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싸움은 사실은 이 두 분보다 그 밑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네, 그럼요. 친명 비명 의원들끼리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뭐 친박 친이 언제적 친박 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아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은 반론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한 17, 16년 전에 예. 이제 한나라당이었네요. 출입할 때 이제 친이 친박이 그때 엄청 이슈였고 서로 이제 취재를 하면 아 인간적으로 미워하는구나. 아까 정서 말씀 주셨는데 서로 신뢰가 정말 없다는 예. 인상을 받았었어요. 이낙연, 이재명 사이의 갈등만큼 또 그보다 그 국면 높죠. 더 높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유자로서 엄청 이제 잘한다 우리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그래서 다시 망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어쨌든 언론에서 조망하는 건 팩트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친박의 정치 지분이 저도 뭐 엄청나다는 데는 공감하지 않지만 예. 이른바 과거에 저는 올드보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인 나이로 올드보이 나오면 안 돼 이런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과거 정치적인 행적을 봤을 때 상당히 과오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 인사들 이를테면 뭐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이동관 사실상 내정자죠. 유인촌 전 장관을 정치 전면에서 또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유인촌 전 장관을 알죠. 전원일기를 봤으니까 요즘 세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로 오히려 인식을 하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는 나왔어요, 갑자기. 예. 이게 기자들이랑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는 아. 짤이 있는데 예, 예. 그 짤로 찍지 마. 예, 알고 있던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어라는 느낌을 뭐 받는다라고 농담처럼 MZ 기자들이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 인물 발탁하는데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권에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더 새 인물, 뭐 새 정책 중용한다고 했는데 딱 차관만 갈고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은 또 하지 안 않고 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비겁하다라고 유승민 전 대표가 또 이야기하셨죠. 뭐 예. 다른 맥락이긴 했지만 마무리 비겁해 보이면 안 됩니다. 정치가. 저는 예. 대통령이 그 말씀을 꼭 새기셨으면 네, 좋겠네요. 국민의힘 반론해 주세요. 김명태 전 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지가 여당과 야당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여당은 권력을 권력 가지고 있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이 권력으로 나쁘게 말씀드리면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저는 민주공화정에 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권력은 늘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래서 여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TK 지역에서는 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대구 생각되고요. 경북?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수도권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수 악재다. 있을 거다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신당을 만들 경우에. 수도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끌어오지도 못하니까요. 그럼 친박계 의원들이 그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의원이 된 다음에 복당 신청 뭐 이런 과정을 혹시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시는 김종혁 비대위원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 다른데 예. 그냥 보수를 단결시키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가면은 영향력이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내세워서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 그거는 아마 폭망할 겁니다. 아하, 그거는 폭망할 것이다. 예. 과거에 대구에서 누구죠? 그 저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에서 계속 떨어졌고 그다음에 대구시장에도 나왔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예.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판 직감 오늘 얘기 나눴는데요. 일단은 친박 기지개 보수연합의 신호탄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자, 오늘 직감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